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수원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50대 초반 박유정이에요. 제 나이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듯 저 역시 앞만 보며 달렸어요. 남부럽지 않은 재력을 갖춘 건 아니지만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 안 하고 살았다는 게 큰 자부심이죠. 제가 운영하는 가게 하늘정원은 부모님께 물려받은 3대째 운영하는 곳이에요. 40년 전 할머니 손맛으로 시작한 작은 고깃집이 지금은 맛집이 됐죠. 손님들은 우리 가게 특제 양념이 비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성이 비법이에요. 부모님께서 그러셨듯 저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해요. 고기 손질부터 밑반찬까지 제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드니까요. 유정씨, 오늘도 바쁘시네요. 저번에 제가 데려온 거래처 분들이 여기 고기 맛있다고 또 오자고 난리예요.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 되었네요. 그땐 부모님께 물려받은 게 아니라 도와드리던 때였어요. 취직을 하려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기도 했었는데 부모님이 운영하는 곳처럼 월급을 쳐주는 곳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전공이 있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지라 부모님 밑에서 일을 배우던 시기였죠. 지금 남편은 당시 의료기기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병원 관계자들을 자주 데려왔어요. 늘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챙겨주는 모습이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죠.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웃음이 나오는 게 그 당시엔 그저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아버지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손님한테 그런 농담하시면 어떡해요? 그땐 웃으며 넘겼는데 그 말을 들은 후론 그가 매번 오는 모습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요즘 일이 잘 안 되는 건 아니시죠? 요즘은 거래처분들보다 혼자 오시는 횟수가 더 많아지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제가 여기 고기가 정말 맛있어서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지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땐 몰랐지만 나중에 고백받고 나서야 알았죠. 그가 우리 가게에 일주일에 3번씩 오던 이유가 고기 맛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사실 유정 씨 보려고 온 거예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때 어색하게 우는 남편을 보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호감형도 아닌데 말이에요. 키만 크고 덩치도 산만해서 생긴 건 꼭 선적 같은데 웃는 모습이 해맑은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나쁜 짓 안 하겠다는 생각에 연애를 시작했고 그렇게 결혼이 빠르게 진행됐어요. 연애 기간은 짧았지만 그만큼 알아갈 시간이 충분했어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라는 직업 특성상 병원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일이다 보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었죠. 그런데도 그는 항상 정직하게 일했어요. 병원 사람들이랑 술 마실 때 접대비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아니요. 전 실적은 좀 못 미칠 줄 몰라도 그런 식으로 일하긴 싫어요. 정 안 되면 다른 회사 가면 되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서로 마음이 맞았고 부모님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죠. 낯선 며느리 노릇에 버겁던 저를 늘 다독여 주셨어요. 유정아, 식당 일 힘들 텐데 우리 아들이 많이 도와주냐? 그 녀석 어릴 때부터 게을러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걱정 마세요. 그래, 다행이구나. 유정아, 나 너무 며느리라 부르지 말고 딸이라고 불러도 될까? 딸 없이 아들만 둘 키웠더니 딸이 그렇게 그립더라고. 어머님은 정이 많은 분이었어요. 결혼식 날 친정어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예쁘게 키운 딸 주셔서 감사하다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시어머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 친구들에게 전 항상 복받았다고 대답했어요. 그만큼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 따뜻한 말씀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시부모님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가시던 중에 빗길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었는데 다가오는 차량과 부딪힐 걸 걱정하셨는지 급하게 꺾은 차량은 전봇대를 박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말도 못할 슬픔이었어요. 장례식장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어요. 친척들은 물론이고 병원 관계자들, 동네 주민들까지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만큼 두 분이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았다는 증거겠죠. 그때 도련님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하던 17살, 부모님을 한 번에, 그것도 갑자기 잃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병원에서 만난 도련님은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형수님, 이게 무슨 일이야?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달려온 도련님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듯 했죠. 그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도련님은 그날 이후로 한동안 말이 없어졌어요. 학교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한 달 정도 휴학을 했는데 그 시간이 도련님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졌나 봐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도련님이 갑자기 교복을 입고 나왔어요. 형수님, 저 학교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우리는 얼마나 안도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도련님은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마치 부모님이 보고 계신다는 듯이요. 지석아, 우리가 있잖아. 형이랑 형수가 있어. 괜찮을 거야. 그날부터 우리는 그를 책임지는 부모가 됐어요. 저와 남편은 30대 초반으로 결혼해서 아직 자식도 없는데 갑자기 부모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사춘기 소년이 갑자기 부모를 잃은 상태에서 형과 형수의 말을 다 들어줄 리 없잖아요. 때로는 반항도 했고 가끔은 밤새 안 들어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도련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도련님은 방황하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학업에 매진하더군요. 마치 그것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인 것처럼요. 우리가 걱정될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지석아, 이제 좀 쉬지 그래. 며칠째 제대로 잠도 안 자고. 괜찮아요. 공부해야 돼요. 부모님이 바라셨던 대로 좋은 의사가 되려면 더 열심히 해야죠. 사실 시부모님이 도련님이 의사가 되길 바라셨다는 말은 들어본 적 없어요. 그저 도련님이 자기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았죠. 어쩌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일이 도련님에게는 충격과 동시에 삶의 목표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건지도 몰라요. 내가 의사였다면 부모님을 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것처럼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도련님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 유명 대학병원 외과 의사가 됐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병원도 다녀봤지만 여러 이유가 있었죠. 처음엔 서운했지만 나중엔 도련님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았어요. 그래서 더 도련님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는지도 몰라요. 지석아, 이제 나이도 적지 않은데 결혼은 언제 할 거니? 형, 그런 말 자꾸 하지 마세요. 저 아직 교수 되기 전엔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결혼 얘기만 나오면 토라지던 도련님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나이 30 넘어 40이 다 되어가는데도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소개팅도 시켜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유정아, 지석이 걱정돼. 벌써 39인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나도 그래.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부모가 아니니까 자칫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저희는 가슴 졸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 우리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더 잘 설득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도련님이 자기 길을 열심히 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도련님이 전화를 했어요. 평소와는 달리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형수님,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 소개할 사람이 있는데. 뭐? 정말? 누구?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예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 같이 저녁 먹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평소 결혼 얘기만 나와도 화내던 사람이 갑자기 여자친구를 소개한다니. 그것도 같은 의사라니. 기대와 설렘으로 주말을 기다렸죠. 안녕하세요. 지석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만난 예비동서는 예상과 달리 조금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미소는 짓고 있었지만 눈빛이 웃지 않는달까? 그래도 도련님이 좋아하니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죠. 서로 다른 성격이 만나면 더 좋은 부부가 된다고들 하잖아요. 도련님이 워낙 묵묵하고 진중한 성격이니 예비동서가 활발하고 명랑할 거라 기대했는데 의외로 비슷한 성격이라 놀랐어요. 어서 와요. 안 그래도 도련님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생겼다고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랐다고요. 교수 되는 게 꿈이라고 교수 되기 전까진 연애도 안 한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형수님, 그건 이 사람 만나기 전의 얘기죠. 그렇다고 저 교수 포기한 거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셨죠? 도련님이 예비 동서의 손을 꼭 잡고 말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20년 가까이 함께 지내면서 도련님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예비 동서에 대한 어색함도 있고 그저 기뻤어요. 정말 고마워요. 결혼 생각 없던 우리 도련님 결혼한다 마음 잡게 만들어주고 하고 싶던 꿈도 계속 꾸게 만들어주고. 이런 걸 두고 천생연분이라고 하나 봐. 그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당신은 이 좋은데 왜 죽는다는 소리를. 아니 그렇잖아. 부모님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막내 눈에 밟혔을 텐데 지 좋은 공부한다는 걸 우리가 막지 못하니 결혼하라고 독촉도 못하고. 당신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다고.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재수씨를 데리고 오다니 난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도련님이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생각에요. 하지만 예비동서는 어딘지 모르게 계속 자리에서 불안해 보였어요. 도련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예비동서와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고 싶어 말을 걸었어요. 아, 미안해요. 사람 불러놓고 너무 우리끼리만 얘기했죠? 혹시 불편해요? 네? 아니요. 아까부터 자꾸 두리번거리길래 혹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그래요? 여자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예비동서가 우리 고깃집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다는 걸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신호가 있었던 거죠. 고기를 별로 먹지 않는다던가 자꾸 창문 쪽을 보며 환기가 잘 되는지 묻는다든가. 하지만 그때 그전 자리가 자리인 만큼 긴장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지내보니 저처럼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걸 새삼 알게 되었네요. 장사하는 사람이 설마 나이 50 넘어 그걸 처음 알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손님으로 만나는 것과 가족으로 만나는 건 전혀 다르다고 미리 말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고깃집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술 드시고 실수하시는 분들. 아니, 맨정신에도 뭐 하나라도 더 서비스 받으시려는 분들 보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래도 그건 남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은, 주변 지인은, 친구는 내가 원해서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니까요.
그런데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남편과 서방님, 아니 정확히 동서는 또 다른 가족이 아닌 가족이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한번 제대로 뒤통수 맞고 나니까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확실하게 깨달았죠.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어찌 그리도 철이 없는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저는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쌓여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네요. 도련님과 예비동서의 결혼식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만남을 가진 지 반년 만에 서둘러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시부모님 일을 겪고 나서 한참 힘들었던 도련님이 제 발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형수 노릇을 넘어 엄마 노릇까지 겸하면서 키운 도련님이 이제 제 손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게 시원섭섭하기도 했지만요. 결혼식 날 사람들은 신부 쪽이 많이 왔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서와 동선의 부모님이 의사이다 보니 대학병원 원장님부터 의사협회 회장님까지 제가 봐도 내노라 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저는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도련님이 좋은 가문에 들어간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형수님, 사진 찍으러 오세요. 가족 사진이요. 도련님이 부르길래 신랑 신부 부모님들 옆에 가서 섰는데 동서 어머님이 살짝 눈살을 찌푸리시더라고요. 아, 가족 사진은 부모님들하고만 찍죠? 형님은 친구분들하고 찍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별 생각 없이 아, 네, 그럴까요? 하고 물러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미묘한 신호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남편은 도련님에게 부모 역할을 해왔는데 결혼식에서는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달까요? 아무튼 결혼식은 잘 마쳤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두 사람은 서울 강남에 신혼집을 차렸어요. 의사부부다 보니 병원과 가까운 곳으로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원에서 서울까지는 좀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자주 보자고 약속했죠.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날이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 했어요. 시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요. 저는 며칠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맞는 명절에 도련님, 아니 이제는 서방님과 동서가 오니 더 정성을 들였죠. 와, 형님 대단하세요. 이 많은 음식을 언제 다 하셨어요? 동서가 식탁에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며 말했어요. 얼핏 듣기엔 칭찬 같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역시 장사하시는 분은 손이 크시네요. 저희 집 음식은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거든요. 어머님이 항상 적게 먹더라도 좋은 걸 먹어야 한다고 하셔서.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준비한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뜻인가? 그래서 직접 물어봤죠. 동서, 혹시 내가 준비한 음식이 맛이 없다는 뜻이야?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희 집은 음식을 조금만 해서 그게. 설마요. 형수님 음식이 어떻게 맛이 없을 수 있어요? 항상 최고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그리고 형수님이 싸주시는 반찬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 먹는데요. 이 사람이 입이 짧아서 많이 못 먹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이거 많이 한 거 아니야. 거의 내가 다 싸갈 거야. 서방님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질 뻔했지만 서방님 덕에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미묘하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두기로 했어요. 나이 차이 나는 동서가 철없이 한 말에 일일이 신경 쓰면 제가 또 나이답지 못한 행동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형수님, 매번 고마워요. 역시 형수님밖에 없어요. 장모님도 음식 잘하시지만 아직 저는 형수님이 해준 반찬이 더 입맛에 맞거든요. 와서 도와야 하는데 돕지도 못하고 이렇게 바다만 가서 미안해요, 형수님. 서방님의 그 말에 동서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도우러 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편하게 웃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명절이 지나고 서방님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와 남편은 선물을 사들고 서울 강남에 있는 서방님네 집으로 향했죠. 처음 가보는 집이라 설레기도 했어요. 동서가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지 집 분위기는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형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아, 뭘. 우리 서방님 생일인데 당연히 와야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건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였어요. 역시 의사부부라 그런지 집안 곳곳에서 품격이 느껴졌죠. 저는 솔직히 좀 위축됐어요. 우리 집은 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이라 이런 세련된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거든요.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와인을 준비했어요. 동서가 와인 한 병을 꺼내며 말했어요. 라벨을 보니 외국어로 뭐라고 쓰여 있는데 저는 읽을 수도 없었어요. 이건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샤토 라피트 와인이에요. 일반 마트에서는 구할 수 없고 병원 VIP 고객들만 아는 수입차를 통해 특별히 구했어요. 형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와, 정말 특별한 와인이네. 사실 나는 와인을 잘 모르기도 해서 입맛에 맞다 안 맞다 하기도 뭐하네. 소주나 맥주가 더 익숙해서.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굳이 아는 척할 필요도 없고 제 가게가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대중적인 고깃집이라는 건 사실이니까요. 아, 그렇군요. 괜찮아요, 형님. 이런 와인은 입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좀 고급 와인은 처음엔 쓰고 떫게 느껴지거든요. 익숙해져야 진가를 알 수 있는. 자기야, 형수님도 충분히 와인 맛을 아실 거야. 떫다 달다 쓰다 말이 많아도 결국 맛있는 술은 마시는 법이니까. 그쵸, 형수님? 다시 한번 서방님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동서, 혹시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 품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와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설명은 고맙지만 나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해 본 적 있고 와인도 마셔봤어. 가게에서 장사한다고 고급 문화를 모르는 건 아니야. 죄송해요, 형님.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동서가 사과했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어요.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은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죠. 여보, 나 오늘 너무 예민하게 굴었을까? 아니, 당신 말이 맞아. 재수 씨가 은근히 사람 이상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 나도 듣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 우린 장사하니까 비싼 술 먹어도 모른다는 거야, 뭐야. 잘했어. 내가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그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네. 그 후로 서방님네와 몇 번 더 만났는데 그때마다 동서의 미묘한 태도가 느껴졌어요. 특히 가족여행 얘기가 나왔을 때였죠. 형수님, 다음 달에 가족여행 어떠세요? 제주도 3박 4일로 생각 중인데. 서방님이 제안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했죠.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니. 생각만 해도 즐거웠으니까요. 저희가 슬슬 스케줄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가게야 며칠 문 닫으면 되지만 저희 일정은 다른 의사야 맞춰야 해서요. 동서의 말이 미묘하게 들렸어요. 마치 장사는 하루 이틀 쉬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의사는 하루 쉬려 해도 수술이나 환자 스케줄을 고려해야 해서 상당히 힘들다는 뉘앙스로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동서나 서방님 수술이나 환자 일정 봐야겠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나도 마찬가지야. 장사가 손님과 약속인데 아무 말 없이 하루 이틀 문 닫으면 단골 손님 다 잃는 거야. 일정 잡히는 대로 말해줘. 되도록 주말은 피해줬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금요일보단 월요일 쉬는 게 더 좋고. 주방장한테 맡기고 가더라도 손님 많은 날은 내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거든. 아, 네, 그렇군요. 일정 잡히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하루 이틀 문 닫는다고 큰일 날 줄 몰랐네요. 그날 이후로 여행 계획은 흐지부지 됐어요. 서방님은 계속 연락했지만 동서는 점점 저희와 거리를 두는 것 같더군요.
어쩌면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서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여보, 내가 너무 심했나 동서한테? 아니야, 당신이 할 말은 했지. 사실이잖아. 누가 놀러 간다고 장사하면서 마음대로 문을 닫아. 당신 여행 가고 싶어서 그래? 우리 둘이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녀올까? 남편의 말에 위안을 얻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일정 말해주면 주방장한테 말하고 시던가 안 된다고 그때 말하던지 하면 되는데 괜히 유치하게 굴었나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동서지간이었거나 부모님을 대신하는 형님이 아니었다면 차라리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 역시 애매한 상황이 되면 참지 못하고 할 말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괜한 소리 했나 싶은 고민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서방님네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무난했지만 속으로는 늘 어색함이 있었죠. 그렇게 서방님과 동서는 의사부부로 새 삶을 시작했고 저는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항상 그랬듯이 힘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죠. 서방님은 종종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동서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그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얼굴을 비추는 정도였죠. 지난주 서방님에게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준비해온 교수 자리에 최종 제안을 받았다는 거였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서방님의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꿔온 교수 자리, 그것도 명문 대학병원에서 말이죠. 시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형수님, 이 모든 게 형수님 덕분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수님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서방님이 스스로 이뤄낸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한 결과잖아요. 아니에요, 형수님. 정말로요. 형님과 형수님이 제 부모님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특히 형수님은 정말 친어머니처럼 저를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고맙단 말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남편 말처럼 먼 훗날 시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면 부끄럽지 않겠다는 생각에 정말 뿌듯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동서였죠. 솔직히 좀 놀랐어요. 동서가 먼저 전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동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어요. 뭔가 들뜬 것 같았죠. 저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손을 씻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오랜만이네. 무슨 일 있어? 서방님 교수 제의 축하해. 서방님한테 들었어. 아, 벌써 들으셨군요? 네, 정말 기쁜 일이죠. 오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동서의 목소리에서 진짜 기쁨이 느껴졌어요. 저도 서방님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러웠죠. 그래서 말인데 형님, 이번에 오빠 교수 임명 축하 겸 동창회를 하려고 해요. 의대 동기들끼리 모여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형님,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부탁? 뭔데? 말해봐. 이번 모임을 형님 가게에서 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오빠 교수 임명 축하 자리니까 다른 곳보다 오빠랑 연관 있는 데서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게다가 형님에게 도움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갑자기 동서가 이런 말을 하니 의외였어요. 그동안 우리 가게에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인데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론 서방님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모임이 언제인데?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요. 의대 동창들이라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장소는 충분하겠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주말은 항상 손님이 가장 많은 날이라 예약을 받지 않는 날이었거든요. 특히 저녁 시간대는 자리가 없어
돌려보내는 손님도 많을 정도였으니까요. 게다가 50명이라 그건 거의 가게 전체를 비워야 하는 수준이었어요. 미안한데 주말이면 좀 어려울 것 같아. 단골 손님이 많은 편이라 누군 예약 주고 누군 안 해주면 말들이 많아서 주말에는 원래 예약을 안 받거든. 평일로 바꿀 수는 없을까? 그게 다들 의사다 보니 평일에는 모이기 힘들어요. 주말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요. 형님, 한 번만 특별히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빠 교수직 축하로 동기들이 모이자는 건데 어떻게 안 되나요? 일반 모임도 아니고 서방님 승진 축하를 위해 모인다는 말을 들으니 망설여지더라고요. 돕고 싶은 마음도 컸죠. 글쎄, 그날 오시는 손님한테 죄송한데 멀리서 일부러 주말에만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 거죠. 저는 형님이 오빠한테 잘해주셔서 그런 건데 형님이 곤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형님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도 드리고 싶었는데 동서의 말의 순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진심으로 서방님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형님으로서 동서와의 관계도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죠. 알았어. 어차피 서방님 좋은 일인데 그날은 예약을 받지 않을게. 날짜랑 시간 정확히 알려줘. 정말요?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시작하려고 해요. 5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다른 손님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준비할게. 특별한 메뉴가 필요하면 미리 말해줘. 네, 형님이 잘해주시는 소고기 특선으로 준비해주시면 돼요. 고마워요 형님. 형님네 고기 맛있으니까 다들 좋아할 거예요. 그래, 생각해줘서 고마워. 토요일날 보자. 네 형님 들어가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주방장과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예약 상황을 설명하고 특별 메뉴와 추가 인력 필요성에 대해 의논했어요. 토요일은 원래 예약을 받지 않는 날이라 직원들도 조금 당황했지만 가족 일이라고 하니 다들 이해했죠.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50명을 위한 고급 소고기를 미리 주문하고 특별 메뉴를 구상하고 그날 필요한 직원들을 추가로 고용했어요.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챙기려면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모자르지 않게 넉넉하게 주려면 평소보다 더 많은 식재료를 준비해야 했고 가게 구조도 50명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재배치했죠. 생각보다 일이 많았어요. 그래도 서방님을 위한 일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네요. 모임 전날 특별 메뉴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어요. 장사까지 병행하면서 준비해야 했으니 더 정신없었죠. 그런데 저녁 장사를 시작할 무렵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예요. 동서.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소고기도 제일 좋은 걸로 준비했어. 특 A급이라 원래 가격보다 더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동서 동기를 위해 내가 준비했으니 맛있게 먹어만 주면 돼. 그러셨어요? 그런데 죄송해서 어쩌죠? 죄송하다니 뭐가? 동서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게 장소가 바뀌었어요. 횟집으로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하루 전에 갑자기 장소를 바꿨다고?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시점에? 뭐라고? 무슨 말이야 그게? 정말 죄송해요 형님.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보니 아무래도 고기 냄새가 옷에 배인다고 다들 왜 그런 데 잡았냐고 핀잔을 줘서요. 아무래도 의사들이 모이는 자리니까 좀 그렇다고. 깔끔하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해요 형님. 그래서 급하게 강남에 있는 횟집으로 바꾸게 됐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고기 냄새? 의사들이 모이는 자리? 마치 제 가게가 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특별 주문한 고기, 추가 고용한 직원들, 손님들에게 미리 공지한 휴업.
모든 게 물거품이 됐어요. 동서, 지금 농담하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이미 특별 메뉴 재료도 다 들여놨고 내일 예약한 손님들도 다 돌려보냈어.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 화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원래 예약 없이도 주말에 손님 많다고 하셨으니 크게 문제 없으실 거잖아요. 그쵸? 뭐?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동서, 분명히 말하는데 지금 한 일들 후회하게 될 거야. 제가 화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하는데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말로는 죄송하다고 하는데 빨리 전화를 끊고 싶어 한다는 게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동서의 미묘한 태도들, 그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싶었죠. 동서는 정말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사를 해본 사람이면 노쇼가 얼마나 우라통 터지는 일인지 아실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남이 아닌 가족에게 당했죠. 그것도 저를 무시하는 나이 어린 동서에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저녁 장사가 시작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가게를 마무리하니 자정을 넘긴 시간이라 서방님에게 말해 따질 수도 없었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교차했죠.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족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요. 그 다음엔 슬펐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정말 내 가게가 그렇게 부끄러운 곳인가? 하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샜네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가게 오픈 준비로 바쁘게 시작됐어요. 주방에서 밑반찬을 손질하는데 가슴 한켠이 무거웠죠. 어제 동서의 전화로 인해 밤새 잠을 설친 터라 눈이 부어 있었는데 남편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을 대충 먹이고 보내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지더군요. 주방에서 칼질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주방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지금 장사 준비 중이라 손님 응대하기 어렵다고 말해줘. 아직 오픈 전이잖아? 그게 손님이 아니라 사장님 동서라고 하시는데. 순간 손이 들고 있던 칼을 도마에 내려놓았어요. 동서가 여기 왔다니.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였다 싶었어요. 점심 오픈까지 1시간도 안 남았으니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어디 있어? 홀에 앉아 계세요. 주방 앞치마를 벗으며 홀로 나갔어요.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가게 안 구석 테이블에 동서가 앉아 있었어요. 놀랍게도 평소와는 달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고 부어 있었어요. 그 모습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어제 일을 생각하니 냉정하게 말이 나가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동서 앞 테이블에 섰어요. 앉으려는 생각도 없었죠. 무슨 일이야? 난 지금 장사 준비 중이야. 차갑게 말했어요. 더 이상 친절하게 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동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곧 점심 손님들이 오실 시간이야.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가. 형님, 제가 어제 정말 잘못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서 형님이 준비하신 모든 비용 계산하려고 왔어요. 동서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마치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죠. 좋은 소고기 준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원래 가격보다 비싸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다 포함해서 계산할게요. 얼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화가 났어요. 마치 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태도 같았거든요. 동서, 돈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먹지도 않는 음식값을 왜 내려고 해? 그만하고 돌아가. 이러다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도 있어. 주방에서 직원들이 힐끔힐끔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냥 무시했죠. 형님 제발요.
이것만이라도 해결하고 가게 해주세요. 해결? 뭘 해결한다는 거야? 돈이면 다 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때 동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식당 바닥에 말이죠.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동서의 행동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주방 직원들도 홀 청소하던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멈춰 서서 우릴 쳐다봤죠. 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일어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내가 뭐라고 동서를 살리고 말고 한다고 그래? 사람 살리는 건 의사인 동서가 잘하는 거 아니었어? 오빠가 형님께 사과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제발 형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동서가 찾아온 이유를 이실직고 하자 아침 일이 떠올랐죠. 새벽녘에 서방님에게 문자로 동서 모르게 가게로 오라고 했던 일이요. 서방님은 이른 새벽부터 문자를 보내는 저에게 당황하셨는지 단 20분 만에 가게에 도착하더군요. 아직 문도 열지 않은 가게 안으로 들어선 서방님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죠.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한 번도 이러신 적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말 안 하고 나왔어요. 왜요? 그 사람 알면 안 되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형한테 무슨 일 생겼어요? 저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끌고 가기 싫었으니까요. 어제 동서한테 전화 받았어요. 동창회 장소를 바꿨다고. 네? 동창회요? 몰랐어요. 지난주에 동서가 전화해서 서방님 교수 축하 겸 의대 동창회를 우리 가게에서 하고 싶다고 했어요. 50명이나 온다고 해서 토요일 장사를 포기하고 준비했는데 어제 갑자기 횟집으로 바꿨다며 전화가 왔어요. 이유는 고기 냄새가 옷에 배서라고요. 서방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고개를 푹 숙였죠.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고기 냄새가 배은데고 취소하다니 저는 모르던 일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요? 서방님, 제 성격 몰라요? 제가 이런 걸로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였어요? 아니요, 형수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서방님은 말없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얼마나 충격받고 화가 났는지 손등에 핏줄이 다 보일 정도였죠. 나도 모르죠, 그 이유는. 나한테 전화해서 서방님 교수직 축하 자리를 의미 있는 데서 하고 싶다고 주말 예약 안 된댔는데 사정 하길래 받아준 것뿐이에요. 50명 예약이라 특별히 소고기도 더 주문하고 직원도 더 고용했어요. 단골 손님 예약도 다 돌려보내고요. 그런데 하루 전날 저녁에 와서 의사들이 모이는 자리라 격이 안 맞는다고 취소했으니 정확한 이유는 동서만 알겠죠.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장 얘기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형수님, 서방님, 난 밤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론은 이제 동서와는 거리를 두고 싶어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일 하나하나 거론해 뭐 하겠어요. 내가 시어머니도 아니고 내가 동서를 데리고 살 것도 아니니 이젠 안 보고 살아야겠어요. 솔직히 남남이니까 서방님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걸 멀리서라도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형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형수님은 제게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형수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런 서방님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켠이 아려오더군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긴 말 할 거 없고 할 말 했으니 서방님도 어서 집에 들어가 출근 준비를 하고 돌려보냈죠. 동서의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니 서방님이 집에 가서 얼마나 강경하게 나왔는지 짐작이 갔어요. 그래도 이혼이라니 너무 심하게 나간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죠. 이게 이렇게 큰일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횟집이 더 분위기 있을 것 같아서 형님 가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 여기서 그러지 말고 손님 오면 어떡하려고. 동서를 부축해 일으키며 주변 직원들에게는
평소처럼 일하라는 눈짓을 했어요. 동서를 좀 더 조용한 구석자리로 안내했죠. 동서, 솔직히 말해봐. 이유나 좀 듣자.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거야? 내가 예쁘거나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모르겠는데 나는 동서보다 훨씬 나이도 많고 같은 직군도 아니라 만날 일도 없고 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동서는 한참을 흐느끼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 질투가 났어요. 질투? 네. 가족이 되었으면 저를 1순위로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오빠는 항상 형님 형님하고 어머니 같은 분이라 형님 아니었으면 의사고 뭐고 노숙자 되었을 거라고. 그게 무슨...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남편이 스스로 노력해서 된 거지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형님을 어머니처럼 생각한다는 둥 잘해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솔직히 안 봐도 그만이라 생각한 거 맞아요.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이런 이유로 저를 무시하고 있었다고요? 서방님이 저를 존경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걸 질투한다니 얼마나 유치한 마음가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어? 서방님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 내가 그저 형수로서 도리를 했을 뿐인데 그걸 질투한다니. 알아요, 형님.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요. 어떤 변명을 해도 오빠한테 통하지 않아요. 다신 이런 짓도 형님 서운한 말도 안 하고 다 고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냄비 소리가 들리고 종업원들이 테이블을 세팅하는 소리가 들렸죠. 일어나, 가게에서 이러지 말고 곧 손님들 오실 시간이야. 형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기 전에 못 가요. 동서, 서방님이 정말 단호하게 나왔나 봐요. 오늘 아침 서방님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어머니처럼 여기던 사람을 무시한 게 아내에게 얼마나 실망했던지. 아마 집에 가서 엄청난 언쟁이 오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혼까지 거론할 줄은 몰랐네요. 정말 후회해요, 형님. 제 어리석음 때문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오빠 말대로 형님은 오빠에게 친어머니보다 더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철이 없어서. 한숨이 나왔어요.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무리 실망했어도 이혼까지 가는 건 원치 않았어요. 알았어, 동서. 그만 울어. 동서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는 아직도 두려움이 가득했죠. 서방님이 이혼하는 건 보고 싶지 않아. 사과는 받아줄게. 동서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 시간이 필요해. 네, 형님 이해해요. 제가 카드라도. 동서는 다시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죠. 노쇼에 대한 대가는 치르는 게 맞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 소고기 값은 계산해야지. 노쇼도 결국 장사니까. 동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카드를 내밀었어요. 어쩌면 이걸로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직원을 불러 카드기를 가져오게 했고 소고기 값과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을 청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용서해 주셔서. 이제 카드 긁었으니 너도 내게 빚진 게 없고 나도 너를 확실히 용서한 거야. 그러니 서방님과도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아. 네, 형님. 정말 죄송했어요. 동서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주방으로 돌아가 다시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죠. 동서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저 이혼을 면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서방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가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동서가 긁은 카드값을 그대로 송금했어요. 서방님,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동서는 철이 없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다독여 살아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요. 서방님은 여러 번 사양했지만 결국 제 고집을 이기진 못했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는 화해가 된 것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동서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철없는 질투로 가족을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이 과연 진심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는 이런 깊은 생각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렇게 처신하면 남들이 들어도 손가락질 받지 않겠지? 라고 물었을 뿐이죠. 남편은 자랑스럽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당신은 항상 현명해. 그리고 난 그런 당신이 100배, 1000배 자랑스러워.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위안이 됐어요. 어떤 관계든 시간이 필요하겠죠. 지금은 상처가 아물 때까지 거리를 두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덮고 넘어가는 것보다 솔직하게 마음의 거리를 인정하는 편이 더 건강한 관계로 가는 길일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